안녕하세요. 오늘은 동영상 제 세 번째 수업입니다. 오늘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그 내용이 쭉 이전부터 해서 이제 역사가 좀 있는데요. 처음에는 60% 세율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그래서 상당히 정말 준거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경제 상황도 안 좋아지고 해서 기본 세율의 10%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는 방식으로 바뀌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변천 과정을 거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최종적으로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비사업용 토지 기본세율, 이 비사업용 토지 기본세율이라고 이렇게 용어가 돼 있고,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양도세 기본세율에 플러스 10%를 가산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세율에 플러스 10%한 것을 비사업용 토지 기본세율이다 라고 해서 용어를 다시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장특공제는 소급에서 해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지금 이렇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특이할 것은 주택의 지정지역, 이른바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토지 지정지역, 토지 투기지역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경우에는 비사업용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해서 세율을 조금 더, 다시 말하면 기본세율 플러스 20%포인트 가산이죠. 이렇게 해서 세율을 아주 높게 하고 장특공제는 소급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현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면 세율은 기본세율 플러스 10%포인트 가산이고, 장특공제는 그 대신 해줍니다. 그 다음에 토지 투기지역에 해당된다면 기본세율에 플러스 20%포인트 가산하고 장특공제 소급 적용은 가능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 투기지역은 현재는 없어요. 그래서 2018년 1월 1일 이후 비사업용 토지를 팔게 되면 기본세율의 10% 플러스 한 거에 세율 부담을 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일반적인 경우처럼 해주기 때문에 비사업용 토지로서 불이익은 세율에 있어서 10% 가산되는 것만 남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비사업용 토지의 불이익은 뭐냐? 세금을 10% 더 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것이 비사업용 토지인가? 이 판단이 상당히 중요해요. 판단 기준으로는 지목 기준이 있고, 기간 기준이 있고, 지역 기준이 있고,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를 다 여러분들께서 다 이해하시는 것은 실무적으로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전문가인 저희들도 이걸 다 하려면 어려우니까 상당 부분은 이제 이해를 하고 경우 찾아서 이렇게 업무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직관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기간 기준이에요. 그래서 기간 기준만 알고 계신다면 상당 부분은 여러분들이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다. 그래서 기간 기준을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 기준이라는 것은 이 3년이라는 것은 양도일로부터 소급해서 3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도일로부터 소급해서 3년을 소급해서 2년 이상을 지목 용도대로 사용했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사업용 토지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는 양도일로부터 소급해서 5년을 소급해 봤을 때 3년 이상 지목 기준대로 사용했다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이런 의미고,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해당 안 되지만, 예를 들면 이제 오래전에 취득해서 계속 지목 용도대로 사용을 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못한 거야. 그리고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최근 5년이나 3년을 소급했을 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데, 전체 보유기간을 보니까 60% 이상을 지목 기준대로 사용했더라. 그러면 그걸 사업용으로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해서 사업용으로 보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기간 기준을 잘 이해하시면 상당 부분 다 해결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5화 개념이라는 거죠. 5화. 3년 중에 2년 이상, 5년 중에 3년 이상, 보유기간 60% 이상 중 하나만 충족하면 그걸 주장해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즉 사업용 토지다라고 판단하시면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 흐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판정 흐름들을. 우리가 어떤 토지를 팔 적에는 항상 그 토지가 사실상 지목이 뭐냐?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농지죠. 뭐 대지, 뭐 천, 닭, 과를 농지라고 하고 또 대지가 있고 또 뭐 목장용지가 있고 뭐 임야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목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지목들이 28가지 정도 있습니다. 28가지 정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지목을 사실상 판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지목에 따라서 사업용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법에서 이런 경우는 무조건 그냥 사업용으로 보자라고 이렇게 법에서 열거내는 게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런 경우 법에서 열거한 이런 경우라면 비사업용, 사업용 이런 걸 따지지 말고 무조건 사업용으로 볼 필요가 있어서 그런 거겠죠. 뭐 여러 가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자세히 그때 한번 보기로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사실상 지목을 내가 파는 토지가 무엇인지 지목을 이해한 다음에 무조건 무조건 사업용으로 보는 토지인지를 확인해서 만약에 무조건 사업용으로 보는 토지였다라고 한다면 비사업용 토지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사업용 토지로 확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율이 높게 적용되는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지목별로 이 사업용 사용 기준에 해당되는 것을 따져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따질 적에 뭘 따지냐? 사용 기준, 기간 기준, 지역 기준, 면적 기준을 다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조금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전체적으로 비사업용 토지 판정은 사실상 지목 판정, 무조건 사업용으로 보는 토지인지 확인, 세 번째 지목별 사용 기준 등 비사업용 토지 여부 검토 이렇게 해서 3단계를 거쳐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이 주택의 지정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정지역은 주택 지정지역, 주택의 지정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 지금 제가 언급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나 본 수업에서는 뭐 생략할게요. 지금 현재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없습니다. 이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해제되고 없어요. 어쨌든 이런 지정지역이라는 게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전전 시간이라든지 이렇게 배웠잖아요. 조정 대상 지역이 있고 투기 과열지구가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또 지정지역이라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 되면 어떤 세법이 적용되는지 이런 것을 같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쪽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기준에 관계없이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경우 이걸 무조건 사업용 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사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편하게 무사토는 뭐냐? 이제 법에서 열거를 한 거죠. 2016년 12월 30일 이전 상속농지, 임야, 목장농지로서 2019년 12월 30일 이전 양도하는 토지는 이제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봐요. 근데 이건 뭐 지금 우리가 2020년이기 때문에 다 지난 얘기죠. 그러니까 크게 우리한테 지금 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게 이제 우리한테는 중요하죠. 이게 실무적으로 이제 질문도 저한테 많이 오는 내용인데 이제 어르신들께서 8년 이상 제촌 작용하다가 농지, 임야, 목장농지를 가지고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상속을 받거나 또는 증여를 받았어요. 이렇게 받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했을 때는 그런 것들은 무조건 사업용 토지를 보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직계 존속으로부터 받는 것만 무사토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돌아가셔가지고 배우자로부터 이렇게 상속을 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이 조항을 적용 못 받는 거예요. 지금 너무 황당한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과세당국에서도 이해하고 납세자들이 이제 컴플레인을 했겠죠. 그래서 2013년 2월 15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배우자에게 상속증여받은 토지도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직계 존속이 얼마 이상? 8년 이상 했을 때예요. 8년 이상 했을 때. 이렇게 8년 이상 했을 때는 농지, 임야, 목장용지 등을 상속이나 증여 받은 사람이 이런 자녀가 그 농지, 임야, 목장용지를 양도한다 하더라도 사업용 토지로 그냥 보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질문도 많고 실무에서도 많이 발생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잘 유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2006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농지 목장용지에서 2019년까지 양도했을 때 뭐 무사토로 본다는 건데 이 내용 역시도 마찬가지로 뭐 지금 현재로서는 지나간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것도 질문이 많죠. 이것도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 인정고 시일이 2006년 12월 30일 이전인 토지. 그러니까 그냥 사업 인정고 시일이 2006년 12월 말 이전이면 그걸 어떻게 쓰든지 간에 그냥 사업용 토지로 보겠다 이런 내용이고, 얘는 이제 너무 오래전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아래 거 협의 매수나 수용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이 사업 인정 고시로부터 2년 이전인 토지. 2년 이전 토지. 옛날에는 5년이었는데 지금 2년이죠. 그러니까 2년 이전인 토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오늘 양도가 일어나요. 근데 이 양도가 순수 양도가 아니고 국가로부터 공익사업 관련돼서 수용이 됐어요. 이날 수용이 됐어요. 그 오늘자로 수용이 됐다고 봐요. 그러면 여기 보면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로부터 몇 년 이전인 토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사업인정고시가 2년 전에 났어요. 뭐 3년 전에 났어요. 오늘부터 3년 전에. 그리고 내가 취득을 사업인정고시 나기 3년 전에 취득했어. 그러면 오늘 내가 양도하면서 3년 전에 사업인정고시 났고 그 사업인정고시 3년 전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사업인정고시로부터 2년이 지난 다음에 2년이 더 지난 그 이전에 취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땅의 경우는, 이런 토지의 경우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지만 그런 걸 적용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이 2번하고 5번이 여러분들이 잘 알아놓으시면 상당히 활용할 가치가 큰 항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는 마찬가지로 2007년 이렇게 쭉 취득한 농지로서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 뒤에 나오는 거하고 연관해 볼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고 질문도 많고 또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그걸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왜 그런 현상이 빚어지냐면 이제 지금 여기에 안 나오지만 뒤쪽에 나오지만 뒤쪽에 나올 때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해서 상속을 받잖아요. 그러면 상속을 받으면 보통 5년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3년까지는 사업용 기간으로 인정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3년까지는 사업용 기간으로 인정하게 되어 있다. 사업용 기간으로. 그렇기 때문에 3년간은 사업용 기간으로 인정하니까 양도일로부터 소급해서 5년을 봤을 때 3년 이상, 3년간은 사업용으로 본다고 했으니까 3년 이상을 사업용으로 썼다. 따라서 사업용 토지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 도시지역에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똑같이 맞춰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하면 5년 중에 3년이니까 5년 이내에 팔면 사업용 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5년으로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말로 자꾸 설명하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3년간은 사업용 토지를 보니까 5년 이내 양도하면 사업용 토지를 볼 수 있는 거죠. 5년 이내 중에서 5년 중에서 소급에서 5년 중에서 3년 이상은 사업용 토지를 보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이 지역의 사업용 토지 기간으로 보는 것 연결해서 볼 적에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 지역에 있는 것들도 그냥 사업용 토지로 보겠다라고 한 거라는 거예요. 양쪽을 균형을 맞춰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이제 한 번 더 차분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이해 안 되시면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9번 한번 읽어보시고 8번 읽어보시고 9번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비사업용 토지 관련돼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많은 질문이 2번, 5번, 그 다음에 7번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좀 자주 읽고 해서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약간 다른 건데요. 그거랑 약간 다른 건데요. 아까는 이 내용을 잘 보면 기준에 관계없이 사업용 토지를 보는 경우 이렇게 해서 무조건 사업용 토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무조건. 근데 이 경우는 그게 아니고 어떤 사유로 토지 사용이 제한됐어요. 뭐 국가적인 뭐 어떤 법이 있어서 제한될 수도 있고 등등등. 그래서 그런 경우는 무조건 사업용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그 기간만큼은 사업용으로 쓴 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쪽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3, 3-2 보유기간 60% 이상 요 셋 중에 하나를 산정할 적에 사용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간기준 적용의 예외가 이렇게 되는 건데 잘못 보시면 이게 이제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첫 번째 타입이 뭐냐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그 기간 어떤 법에 의해서 사용이 금지됐거나 제한됐다면 내 땅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가 아닌 기간으로 보겠다 이거야. 5년이면 5년 동안 또 10년 동안 규제가 돼 있었어요. 그럼 10년간은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기간으로 보겠다 이런 내용이고 첫 번째 것은. 두 번째 것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법에서 일정한 기간 2년이면 2년 보통 2년으로 정하고 있어요. 법에서는 이 기간 동안 무조건 그냥 사업용 토지가 아닌 걸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것은 규제된 기간이 뭐 20년이면 20년 동안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기간을 보겠다는 거고 아래 것들은 그냥 법에서 2년 이렇게 거의 보통 2년으로 정했는데 정한 기간을 딱 정해줘 버린 거예요. 아예. 그래서 그 기간만큼만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기간을 보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보시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아닌 기간을 보는 경우 해가지고 1번 법령에 따라서 금지 제한됐다. 예를 들어서 정비구역이 지정됐거나 도시계획시설이 지정됐거나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됐거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국가에서 뭘 지정해 놔가지고. 그러니까 그 지정이 풀릴 때까지는 뭐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동안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이거야. 그것은 내가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2번, 3번도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래 일정한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기간으로 보는 경우, 이 경우는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 이렇게 취득한 이런 경우는 몇 년간? 2년간만 보겠다 이거야.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기간으로 2년간만 보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기간으로 보게 돼 있어요. 이런 경우는. 또 넘겨서 건축물이 멸실되거나 무너졌다 만약에 그래서 나대지가 됐죠. 그러니까 대지라는 것은 건물을 올리라고 돼 있는데 대지가 없다. 나대지라는 의미죠. 그런 상태라면 비사업용 토지가 맞아요. 그러나 이런 상황이라면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를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기간을 본다 이거예요. 건축물이 멸실되거나 무너졌다면. 근데 애시당초 나대지였다. 그러면 아니죠. 2년간 비사업용 토지 아닌 기간을 보는 게 아니죠.
그냥 일상적으로 나대주 쭉 있는 땅들은 그냥 비사업용 토지인 겁니다. 근데 건축물이 있다가 멸실되거나 무너지면 그것은 일정 기간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걸로 봐주겠다라고 법에서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활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 땅이 뭐 멸실됐거나 건축물이 있다 멸실됐거나 무너져서 그냥 건축물이 무너져서 토지가 됐어 나대지가. 근데 이걸 생각하지 않고 기간 기준을 정해서 비사업용 토지를 신고해 버리면 손해죠.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기간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 역시도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거주자가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 폐업, 이전함에 따라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도 몇 년? 2년은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기간으로 본다. 등등.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열거가 쫙 돼 있다는 거예요, 법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어떤 토지를 양도할 적에는 비사업용 토지인지가 세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니까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해야 되는데 그때 여러 가지 형태를 발생한다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기준에 관계없이 무조건 사업용 토지인지도 확인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 사용이 제한돼서 이렇게 일정 기간 사용이 금지 제한된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기간으로 부르는 케이스인지 또는 일정한 기간만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기간으로 부르는 케이스인지도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상황들을 그 지목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목별로. 그래서 이제 농지의 경우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지금까지는 총론을 얘기했다면 지금은 이제 강론. 그래, 그러면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를 어떻게 판단하는 거냐? 예,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농지. 농지는 전답과를 농지라고 얘기해요. 세법에서는. 그래서 농지는 이 전답과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고 원칙은 뭐냐면 농지는 크게 보면 이게 이제 제촌자경이라고 그래요. 제촌자경 이렇게. 그래서 제촌이라는 것은 그 농지가 있는 땅에서 살아라 이거야. 살고 그 다음에 자경은 농사를 지어라 이거야 스스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동네에 산다는 의미는 뭐냐? 법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동일시군구, 연접시군구,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라면 사실상 거주하고 있다면 이건 제촌으로 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촌이라고 해서 꼭 농지가 있는 그 시군구에 딱 살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법에서는 그 시군구에 살아도 되고 그 연결되어 있는 연접한 시군구에 살아도 되고 또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산다면 그 농지가 있는 동네에 사는 걸로 봐줄게 라고 한다는 거예요. 제촌이라고 본다는 거죠. 세법에서는. 그리고 농사를 지어라 이렇게 돼 있죠. 농지를 갖고 있으니까 농사 지어야지 거기서 다른 거 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농사 지어라 이거 자경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상시 농작업에 종사하거나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경우를 우리가 자경이라고 얘기한다는 거고 이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자, 이 부분이 또 재밌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사람이 내가 농사를 지었어요 얘기를 해. 근데 그 사람의 뭐 보험 설계사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보험 설계사 일을 같이 하는 거야 그분이. 그래서 보험 설계사는 이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지금 보험 설계사 경우는. 근데 그 사람 소득이 뭐 1억이 발생했어 또는 5천만 원이 발생했어. 근데 보험 설계사는 항상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자기가 일이 많으면 방문해서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바쁠 때 일하고 짬짬이 내가 농사를 진 거다. 그래서 뭐 답이라고 해요. 답. 그래서 뭐 채소를 키웠다 내가 착용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실물로 가보면. 실제로 그렇고 뭐 거짓말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은 소송이 있고 뭐 다툼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법에서 어떻게 했냐면 사업소득 그런 뭐 FC라고 하죠. FC의 사업소득이나 또는 근로소득 뭐 어디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받은 금액이 3,700만 원이 넘으면 그러면 그때는 농사진 걸로 안 보겠다. 농사를 실제 지었든 어쨌든 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농사진 걸로 보지 않겠다고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한 거죠. 법에서. 그랬더니 어떤 또 문제가 생겼냐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농사를
농사를 작용을 하면서 총 급여액이 얼마가 발생하냐면 4천만 원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3,700을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은 농사짓는 기간으로 안 따지니까 이 사람이 머리를 써서 사업자 등록을 냅니다. 사업자 등록을. 그래서 거기서 마이너스를 내요. 사업자 등록에서. 그래서 그 사업소득을 결손을 만들어서 합치니까 3,700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 농사 지었다 이제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창과 방패라고 A라고 얘기하면 또 B라고 대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맹점을 또 우리 납세자들이 이렇게 하게 되니까 과세당국에서 다시 2017년 2월 17일 양도분부터는 사업소득 금액이 결손인 경우는 0으로 본다라고 해서 조문을 다시 수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총 급여 합계액이 3,700만 원이 넘으면 실제로 농사를 지었더라도 그 기간은 작용한 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을 잘 유념해서 제촌 자격 기간 따질 적에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이런 도시 지역에 편입될 때는 3년간은 비삼년 토지가 아닌 것을 본다 이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촌 작용으로 간주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상속에 취득한 경우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토지는 3년간은 뭐예요? 사업용으로 사용한 걸 본다고 되어 있잖아요. 사업용으로. 그래서 5년 이내 양도하면 소급에서 5년 중에서 3년 이상을 제촌 작용했기 때문에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것으로 이렇게 판정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강조를 막 드렸어요. 근데 이거랑 같이 다 한꺼번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그렇게 조합해서 하는 말씀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주말 체험 영농농지 이건 뭐 이제 여기 나오잖아요.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인정해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죠. 나머지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 농지의 경우는 제촌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되고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뭐 이런 것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다음으로는 임야. 임야는 좀 간단해요. 임야는 그냥 사업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농지는 그 동네에 살면서 제촌하면서 작용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임야인데 뭐 작용할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임야는 그 동네에 살기만 하면 그냥 사업용으로 사용한 걸 봐줍니다. 그래서 임야는 동일시군구, 연접시군구, 여기 농지라고 잘못됐네요. 여기는 임야로부터라고 해야 되겠지.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 사실상 거주하고 뭐 주민등록 전입돼 있어야 돼요. 여기 사실상 전입, 거주, 플러스 주민등록 전입.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사실상 거주라고 돼 있는데 주민등록 전입해놓는 게 모든 면에서 안전하겠죠, 당연히. 주민등록도 전입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한번 보시고 이것은 간단한. 그러니까 임야는 그냥 그 동네에 살면 사업용 토지가 되는 거예요. 기간 기준을 충족해서 살고 있으면. 자, 목장용지는 이제 실무에서 흔히 발생하지는 않겠죠. 여러분들이 뭐 어디 대관령에 사는 건 아닐 거니까. 그러나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 주거 상업 공업직 위에 이렇게 해서 쭉 보시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토지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 취득 관리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목장용지의 경우 해당 기간은 비삼년 토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양도자가 해당 목장용지를 일정 기간 이상 아까 말씀드린 5-3, 3- 보유기간 60%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였는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지 도시지역 소재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하게 됩니다. 이 기준 면적이란 뭐냐면 소 한 마리는 얼마, 토끼는 좀 작겠죠. 그렇게 해서 동물마다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가 1,000마리가 있다. 그러면 1,000마리에 해당되는 면적이 나오죠. 그만큼은 목장용지로 사업용 토지를 봐주겠다 이런 의미예요. 토끼 1,000마리 키우면 아무래도 소보다는 적겠죠. 그 면적이. 그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은 이제 좀 더 세세한 데 가서 조문을 보고 뭐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소화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의 부수토지. 우리가 이제 주택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받고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다 비과세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도시지역의 경우는 주택 정착 면적, 바닥 면적의 5배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골 땅 가보면, 시골 주택 가보면 정착 면적은 20평이에요. 주택 정착 면적. 근데 마당이 엄청 커요. 그래서 뭐 300평이야 마당이. 그러면 그 시골이 도시지역이 아니라고 본다면 10배잖아요. 20평이 10배면 200평이에요. 200평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넘어가는 것이고 나머지 100평은 뭐냐?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그냥 나대지가 되는 거예요. 나대지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세금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걸 모르는 분들은 주택하고 부수토지고 다 집안채인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아니냐 하고 팔고 막 세금 없는 걸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면적을 봐야 돼요. 면적. 뭐 아파트야 이럴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시골에 있는 그런 것들은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런 거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별장의 부수토지, 기타 토지 이런 거 있는데 별장의 경우도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세요. 별장도 일반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를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토지는 대부분 종합 합산과세 토지들 있죠. 재산세 그런 것들은 다 소위 말해서 비사업용 토지로 봐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때 이제 그런 거가 좀 그렇게 과세되는 게 부담스럽다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주차장으로 이용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문에서 보면. 근데 이제 주차장만 하나 설명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이번 시간은. 주차장용 토지의 경우는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차장법의 노예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이 1년간의 수익 금액의 3% 이상인 경우면 이 기간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주차장 운영용 토지로 봐서 비사업용 토지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토지가액은 뭐냐? 토지가액은 그 토지의 시가가 아니고 토지의 공시지가, 기준시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금액의 3% 이상을 유지시켜 놓으면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자 등록도 내고 세무서에 수입 신고하고 이렇게 하면 그 땅을 놀린 게 아니라 주차장을 운영했다라고 해서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땅을 뭐 개발하려고 샀는데 이도저도 안 되고 애매하게 쭉 늘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거기를 주차장으로 운영하면서 그 주차장 수입을 그 땅의 기준시가의 3% 이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내고 해서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기간 기준을 그걸 가지고 충족을 시키게 된다면 이제 그 땅을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고 사업용 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걸 많이 실무적으로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이렇게 있고 그러나 이제 집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나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경우는 집 있는 사람하고 형평성을 생각해서 660제곱미터 약 200평 정도 되잖아요. 이 정도 갖고 있는 사람은 봐주겠다 이거예요. 이런 땅 나대지를 갖고 있는데 집이 없어 그 사람이 만약에 그럴 때는 그 땅은 나대지라 하더라도 무주택자가 소유하는 나대지를 봐서 비사업용 토지를 보지 않고 사업용 토지를 본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일단 조금 이제 이 내용 말고도 너무 내용이 많죠. 사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제가 큰 줄기는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시라고 믿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는 것은 이러이러한 상태를 기간을 충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꼭 그냥 그 양도하는 시점에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비사업용 토지의 묘미는 양도 시점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양도 시점으로부터 소급에서 3년 중에 2년 이상을 아까 지금 쭉 설명드린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고 5년 중에 3년 이상을 쭉 설명드린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고 뭐 양도 시점으로부터 아니고 그렇다면 보유기간 전체 중에서 60% 이상을 설명드린 상태를 유지한다면 그것은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고 사업용 토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마지막 멘트도 좀 잘 기억해 주시고 자 오늘 좀 어려운 주제인 듯한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제3강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